해와 바람의 이소부화를 아는가? 해와 바람은 누가 더 강한지 언쟁을 벌였다. 바람이 말했다. 내가 더 세다는 것을 보여줄게. 저기 코트를 입고 있는 노인이 보이지? 너보다 더 빨리 그의 코트를 벗기는 걸로 내기를 하지. 그래서 해는 구름 뒤로 숨었다. 바람은 세차게 입김을 불어댔다. 그것은 마치 태풍 같았다. 하지만 입김을 세게 불수록 노인은 더욱더 코트를 동여매었다. 결국 바람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는 해가 구름 뒤에서 나왔다. 해는 친근하게 노인에게 미소를 지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인은 이마에 땀을 훔치며 코트를 벗었다. 해는 바람에게 부드러움과 친절은 분노와 힘보다 강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 우화처럼 인간관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상대방에게 원하는 행동을 이끌고 싶은데 위 노인처럼 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되는 결과를 많이 보았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의 양식이 스며드는 시나브로 책방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상대방에게 원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말에 상대가 따라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카네기의 저서 인간관계론에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설득이 필요할 때와 인간관계를 통해 나의 가치를 더 성장시키는 계기로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10가지 방법. 논쟁을 피하라.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밤 런던에서 나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당시 나는 로스 스미스 경의 매니저였다. 로스 경은 호주 사람으로 전쟁 중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공군 조종사로 활약했다. 평화 선언이 이루어진 얼마 후 그는 30일 만에 세계의 반을 돌아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러한 일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어서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다. 한동안 그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밤 로스경을 위한 연회에 갔다. 저녁을 먹는 중 옆에 앉은 사람이 유명한 경구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신이다. 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그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라고 했다. 나는 그게 틀렸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내가 우월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기도 해서 그가 요청하지도 않고 반겨주지도 않았는데 굳이 나서서 그의 오류를 고쳐주려고 작정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 사람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 왼쪽에는 내 오랜 친구 프랭크 게몬드가 앉아 있었다. 게몬드 씨는 몇 년에 걸쳐 셰익스피어를 연구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꾼과 나는 이 문제를 게몬드 씨에게 판정해달라고 하는데 동의했다. 게몬드 씨는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말했다. 데일, 네가 틀렸어. 이 신사분이 오라. 성경 말씀이야. 그날 밤 집으로 오는 길에 나는 게몬드 씨에게 말했다. 프랭크, 그 말을 셰익스피어가 썼다는 건 너도 알잖아. 그럼 물론이지. 햄릿 오막 2장이지. 하지만 데일, 우린 즐거운 연회에 손님으로 간 거잖아. 왜 그 사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야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널 좋아할까? 그 사람은 내 의견을 묻지도 않았어. 원치도 않았고. 그런데 왜 그런 사람과 논쟁을 해? 예리한 칼날은 피하고 보는 법이야. 예리한 칼날은 피하고 보라. 이 말을 한 사람은 지금은 가고 없지만 그가 가르쳐준 교훈은 계속 남아있다. 정말 필요했던 교훈이었다. 나는 당시 못 말리는 논쟁의 달인이었다. 어릴 때 나는 형과 은하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논쟁했다. 대학에 가서는 논리학과 논증을 공부했고 토론 대회에 나가기도 했다. 한때는 그 주제로 책을 한 권 써볼까 생각도 했었다. 그 이후로 나는 수도 없이 많은 논쟁을 귀 기울여 듣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거기에 참여도 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기도 했다. 그 결과 내가 도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 바로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논쟁이 끝날 때 논쟁을 벌이던 사람 중 열의 9은 자신이 절대 옳다는 확신을 더욱 굳힌 상태가 된다. 논쟁은 이길 수 없다. 논쟁에 지면 진 것이고
이긴다고 해도 진 것이다. 왜냐고? 다른 사람에게 승리를 거두고 그의 주장에 구멍을 숭숭 뚫어놓고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다고 하자.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상대방은 어떤가? 당신은 상대방이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승리에 분개하리라. 따라서 논쟁을 이기는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과 그 예방법. 어떤 사람이 당신이 생각하기에 틀린 말을 한다고 치자. 그가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자.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이다. 글쎄요.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도 틀릴 수 있죠. 자주 틀리기도 해요. 하지만 틀렸다면 바로잡고 싶습니다. 사실을 한번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이런 말은 마법과 같은 효과가 있다.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다. 어떤 사람이 분명히 틀렸는데 그 사람에게 그 사실을 퉁명스럽게 말한다고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다. 뉴욕의 젊은 변호사 S씨는 얼마 전 대법원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쟁 중이었다. 이 사건에는 상당한 돈과 더불어 중요한 법률 문제가 달려 있었다. 한 대법원 판사가 S씨에게 물었다. 회사법에서 공소시효는 6년이지 않소? S씨는 말을 멈추고 판사를 잠시 응시한 다음 무뚝뚝하게 말했다. 판사님, 회사법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라고 S씨는 말했다. 그는 우리 수업에서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었다. 분위기도 싸늘해졌습니다. 제가 옳았죠. 판사님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했죠. 하지만 그래서 판사가 제게 우호적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법은 제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훌륭한 변론을 했어요. 하지만 판사를 설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학식이 많고 유명한 사람에게 대놓고 틀렸다고 말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으니까요. 제임스 하비의 교훈적인 책 정신의 형성에 나오는 말이 있다. 때로 우리는 어떤 저항감 없이 심각한 감정에 동요 없이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가 틀렸다고 지적하면 우리는 그러한 비난에 분개하고 우리의 마음은 완고하게 굳어버린다. 우리의 믿음은 별 생각 없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누군가 그러한 믿음을 빼앗아가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과도한 열정으로 가득 찬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이념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여기는 것이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도 있다. 또는 다른 사람이 요령있게 잘 구슬린다면 기꺼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의 목에 소화시키기 힘든 사실을 억지로 밀어넣으려고만 한다면 반발심만 생기기 마련이다. 사람들이 당신 생각에 동의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다. 틀렸다면 인정하라. 나는 뉴욕의 중심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집에서 1분 거리에 자연 상태로의 살림이 넓게 뻗어 있다. 나는 이 공원이 좋아서 키우는 렉스를 데리고 자주 산책을 나간다. 렉스는 내가 키우는 작은 보스턴 불도그로 사람들을 좋아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작은 사냥개이다. 공원에서 사람을 만나는 일은 대단히 드문 일이라 나는 목줄이나 입마개 없이 렉스를 데리고 다닌다. 하루는 공원에서 말을 타고 있는 경찰관을 만났다. 공원에서 입마개나 목줄도 없이 개가 돌아다니게 하고 계시는군요. 그는 나를 질책했다. 위법인 거 모르세요?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해를 끼치려 해도 끼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경찰관은 내가 변명한다고 생각하고 다음에도 걸리면 즉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떠났다. 나는 그의 말을 당분간은 따랐다. 하지만 렉스는 입마개를 좋아하지 않았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우리는 운이 좋기만을 바라며 입마개 없이 산책하다가 결국 덜미를 잡혔다. 전에 보았던 경찰관이 나타난 것이다. 제대로 걸렸던 상황을 파악하고 경찰관이 말을 꺼내기 전에 내가 먼저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의외로 경찰관은 괜찮다고 한다.
나는 그래도 잘못했으니 위법이라고 하자 경찰관은 조용히 나에게 말한다. 저런 작은 개라면 누구라도 해치지 못하겠는걸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 개를 뛰놀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 문제는 있도록 하죠. 그 경찰관도 인간이어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기를 원했다. 따라서 내가 스스로를 비난하기 시작하자 그 경찰관이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이라고는 자비심을 보이며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내가 변명을 하며 나를 두둔하려 했다고 하자. 글쎄, 당신이 경찰관과 논쟁해 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경찰관에게 창끝을 겨누는 대신 나는 그가 절대적으로 옳고 나는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인정했다. 빠르고 솔직하고 심지어 열정적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이 일은 내가 그의 편을 들고 그는 나의 편을 들면서 유쾌하게 끝났다. 어차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스스로를 비판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말할 기회를 잡기 전에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혹은 말할 것 같은 모든 비난을 스스로에게 쏟아부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김이 빠지게 될 것이고 아마도 열의 아홉은 너그럽고 용서하는 태도를 취하며 당신의 잘못을 최소한으로 줄여 생각할 것이다. 말탄 경찰관이 나와 렉스에게 취했던 태도가 바로 그랬다. 우리가 옳을 때는 부드럽고 요령있게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하자.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틀릴 때가 많다. 그럴 때는 분명하게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도록 하자. 이 방법은 놀라운 결과를 낳는다. 옛 속담을 기억하라.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하지만 양보하면 훨씬 많은 것을 얻는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확실한 방법. 당신이 화가 나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는다고 하자. 당신은 감정을 배설했으니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어떨까? 그 사람도 당신의 기쁨을 같이 나눌까? 다음은 내 강의를 들은 사람 중 B 박사가 수업 중 들려준 이야기다. 그 시절 보스턴 신문들은 가짜 의료 광고로 시끄러웠습니다. 낙태 전문 의사도 광고를 했고 남성 질환을 치료한다고 하고서 남성성을 잃는다거나 다른 끔찍한 질병을 암시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선량한 희생자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돌팔이 의사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치료라고는 환자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전혀 도움되지 않는 조치나 하는 거였죠. 낙태 전문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마 안 되는 벌금을 내고 풀려나거나 아니면 아예 경찰의 손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보스턴에 있던 선량한 시민들은 이런 심각한 상황에 분개했습니다. 목사님들은 설교단을 내리치고 신문들을 비난하며 하느님께 이러한 광고를 멈추게 도와달라고 간청하셨습니다. 주의회에서 이 부끄러운 광고를 불법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뇌물과 정치적 영향력에 좌절되었습니다. B 박사는 이 의료 범법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감히 생각조차 해보지도 않았던 일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바로 친절, 공감, 이해를 시도한 것이다. 사실 B 박사는 신문 발행인들에게 광고를 그만 게재하라고 강경하게 말하고 싶었다. 그는 보스턴 헤럴드 발행인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 신문을 좋아하는지 말했다. 뉴스는 깨끗하고 선정적이지 않으며 사설은 훌륭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가족들이 모두 함께 읽어도 좋은 멋진 신문이라고 말했다. B 박사는 다음 말을 이었다. 제 친구 하나가 어린 딸이 있는데 요전날 그 어린 딸에게 신문에 실린 광고 중 하나를 소리내어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딸은 친구에게 몇몇 표현에 대해 물어보았지요. 솔직히 친구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요. 당신의 신문은 보스턴에서도 훌륭한 가정에 들어갑니다. 내 친구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다른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어린 딸이 있다면 그런 광고들을 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저는 당신 신문처럼 훌륭한 신문, 다른 모든 면에서는 거의 완벽한 신문이 도대체 왜 딸아이가 보게 될까? 두려운 광고를 싣고 있는지 유감스럽습니다.
수많은 당신 신문 구독자들도 저처럼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틀 후 보스턴 헤럴드 편집장은 비 박사에게 편지를 보냈다. 비 박사는 그 편지를 무려 30년 동안 보관해 오다가 내 강의를 듣는 동안 내게 주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그 편지가 내 앞에 놓여 있다. 친애하는 비 박사님, 11일자 보내주신 편지에 답장을 해드려야겠다는 의무감에 펜을 들었습니다. 편지는 저희 신문 편집장에게 보내셨지만 제가 이 신문을 책임지고 있고 또 제가 생각해오던 조치를 취하도록 결심하는데 당신의 편지가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월요일부터 가능한 한 모든 불쾌한 광고를 보스턴 헤럴드에 싣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의료보험 카드, 질 세척용 주사기 등등의 광고는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번에 완전히 끊어버릴 수 없는 다른 의료 광고들은 철저하게 편집하여 절대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도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에게 우호적인 편지 하나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먼저 우호적인 자세로 시작해야 한다. 소크라테스의 비결.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부터 이야기하지 마라. 상대방과 당신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라. 가능하다면 둘 다 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있으며 단지 방법이 다를 뿐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라. 그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처음부터 네라는 말을 하게 만들어라. 가능하면 아니요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게 하라. 오버스트릿 교수는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니요라는 반응은 극복하기 매우 힘든 장애물이다. 어떤 사람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자존심은 그가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요구한다. 그가 나중에 아니요라는 반응이 경솔했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소중한 자존심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일단 어떤 것을 말하고 나면 그 말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음부터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대방을 이끌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테네의 잔소리꾼이라 불리던 소크라테스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가 맨발로 다니고 머리가 벗겨진 40세가 되어 19세 소녀와 결혼했다는 사실은 그의 명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소크라테스는 역사상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일을 해냈다. 인류의 사유방식을 통째로 바꿔놓았던 것이다. 죽은 지 23세기가 지난 지금도 소크라테스는 언쟁으로 시끄러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했던 인물로 추앙받고 있다. 그의 방법은 어떤 것이었을까?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틀렸다고 말했을까? 소크라테스는 그러지 않았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데는 너무나 인간관계에 능숙했던 사람이었다. 지금은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라고 불리는 그의 방법은 내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기반을 두고 있다. 그는 상대방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곤 계속해서 끝없이 많은 동의를 받아냈다. 그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 결국은 상대방이 바로 몇 분 전에 격렬하게 비판했던 결론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네라고 하는 반응을 이끌게 하라. 잘 들으셨나요?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은 다음과 같아요. 논쟁을 이기는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틀렸다고 하지 마라. 당신이 틀렸다면 즉시 인정하라. 우호적으로 시작하라. 상대방에게 내라고 이끌어라. 남은 5가지 설득의 기술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